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양육비나 늦지 않게 보내고 다시 시작하자고? 네 엄마한테나 그런 말해. 아니, 그 여자 너 그냥 가져.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사기가 더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 무당한테 굿사기를 당해서 억대로 돈을 날린 사연이 나오더군요. 예전엔 그런 사연을 들으면 피해자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말이 달라지더군요. 무당에게 속은 그 피해자가 남들에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어? 이혼하라고 눈치를 줘도 못 알아먹고 임신해오지 않나. 그나마 쓸모 있어 보이길래 돈이나 빌려달랬더니 지혜한테 쓰겠다고? 아이고 참나. 나도 그 돈 필요 없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 머지않은 30대 여성입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사연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들곤 하는데요. 듣다 보니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장래희망 같은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성적이 맞는 대로 남들이 추천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물리치료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큰 대의를 갖고 시작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그때 만난 게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얼굴을 보다 보니 어느새 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다 결혼에 꿀이냈습니다. 남편은 친한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었어요. 패키징 사업인데 상품이 담겨있는 포장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던 제 인생에 결혼은 큰 파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함께 평생을 약속한다는 게 제겐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시부모님도 제게 참 상냥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랬기에 신혼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약 1년까지 뿐이었어요. 이후엔 시부모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제 얼굴만 보면 트집 잡고 구박하시더군요. 넌 옷이 그게 뭐니?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처녀처럼. 아유, 품위가 없어, 품위가. 여자가 너무 그렇게 요사스럽게 입고 다니면 남편의 기가 죽는 거다. 그날은 반찬을 챙겨줄 테니 시댁에 들리라는 전화를 받고 바쁜 남편 대신 제가 직접 찾아갔던 날이었어요. 단순히 맨투맨에 청바지를 입고 갔을 뿐인데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라면서 타박하시더군요. 보자마자 구박부터 나오니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니 대충 비위 맞추는 셈치고 어색하게 말을 돌릴 뿐이었죠. 뭐 사실 저 정도의 구박은 구박축에도 못 끼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약한 트집이었으나 나중엔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결국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고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시부모님을 타박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열내면서 화를 내면 시부모님도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러 안 그러겠다고 답하시곤 했죠. 그렇게 시부모님의 구박의 이유를 모른 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찾아와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곤 합니다만 그날은 유난히 시부모님이 붙잡더군요. 온 김에 하루 자고 가라는 거였죠. 불편해서 여러 번 거절도 해보았지만 강경하게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에서 남편과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하루 자고 가자. 불편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저렇게 원하시는데 계속 거절하고 피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제게 괜찮겠느냐고 여러 번 물어보다가 결국 제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절 향한 구박도 없었고 두 분 다 예전처럼 온화한 미소로 절 반겨줬었거든요. 그간 며느리한테 대한 게 미안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친정은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전 새벽에도 곧잘 깨곤 하는데요. 비염이 심해서 입을 벌리고 자는 터라 수시로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건조한 공기와 비염 영향으로 입이 말라서 저절로 눈이 떠졌죠. 그런데 어렴풋이 보이는 시야로 시어머님 얼굴이 들어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깍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도 제 목소리에 발작하듯 상반신을 일으켰죠. 초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시어머님께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잘 자나 싶어서 봤다면서 얼버무리시곤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 가라앉지 않아 한참 동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새벽에 눈 떴는데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이라니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쾅대지 않나요?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곤 진짜 이상하다며 엄마가 왜 널 봤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나오는 남편의 한마디에 전 머리끝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금 엄마 손에 가위 있지 않았어? 분명 가위 같은 모양새였는데 내가 잘못 봤나? 자기도 못 본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방문을 열고 나가시는 시어머니 손끝에 뭔가 들려 있었던 걸 본 기억이 나더군요. 뾰족한 가위를 들고 잠든 제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온몸이 떨리네요. 남편의 말에 제가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졌는지 남편은 절 달래고자 본인이 잘못 본 것 같다면서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남편 둘 다 이상하단 걸 깨달은 상태였죠.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남편과 함께 허겁지겁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앞으로 혼자서 시댁에 가지 말라는 말을 남겼어요. 남편도 뭔가 위험 신호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 말에 동조하면서 차오르는 궁금증을 억눌렀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어깨에 조금 닿는 정도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한 움큼이 귓볼 끄트머리에 닿을 만큼 짧아져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간 것처럼 보였죠. 그때 가위를 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누가 범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머리카락을 잘라갔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연락해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서 머리카락 이야기는 저 혼자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었어요. 이후에 시부모님께 하는 안부 인사도 뚝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도 딱히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더군요. 마치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신 것 같았죠. 그렇게 묘하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주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남편 둘 다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주버님과 저희는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셨고 성인이 된 이후로 독립해서 사시다 결혼해서 남편과 접점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작년에 이혼하시고 돌싱이 되셨어요. 그래서 홀로 계시다 보니 자주 시부모님 댁을 찾아 들여다보였죠. 이걸 말하는 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너네도 아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숨겨봤자 일만 커질 것 같아서 정말 나 고민 많이 했다. 카페에서 만난 아주버님은 불안한 듯 커피잔을 손으로 연신을 트며 침을 꿀꺽 삼킨 뒤 입을 여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대대로 살던 곳이었기에 제가 알기론 그 집터만 100년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당 한편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됐고 사용하지 않은 지도 오래됐죠.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할 때 그 우물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우물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이 있어서 없애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 집에 여전히 살고 계신데 아주버님이 혼자 사시는 아파트도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시댁에 자주 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님도 자주 아주버님네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세탁기도 돌리고 해주셨었나 봐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자주 입는 속옷이 하나 없어졌더래요. 특별한 추억이 있거나 선물 받은 건 아니지만 디자인도 무난하고 편해서 자주 손이 가던 옷이었답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아쉬워서 꽤 한참을 찾으셨대요. 아무리 뒤져도 털 것도 보이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제 어머니가 왔다 가신 게 생각나더랍니다. 혹시나 세탁기 돌린다고 가져가셨나 싶어서 연락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런 건 본 기억도 없고 손도 안 댔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주 주말에 본가에 갔었거든? 부모님 두 분 다 마트에 간다고 집을 비운 상태였어. 심심해서 마당 텃밭에 잡초 좀 뽑고 있는데 갑자기 우물이 신경 쓰이더라고. 평소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갈 우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 쓰이셨답니다. 그래서 닫혀있던 우물 뚜껑을 밀었는데 그 밑에 달려있는 두레박에 뭔가가 보이더래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보여서 혹시나 들짐승이 빠져서 죽었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들어 올려봤더니 그토록 찾던 본인의 하의가 거기에 있더래요. 그런데 두레박 속엔 그 옷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잘 나온 것 같은 머리카락 뭉텅이와 반쯤 타들어간 부적까지 들어있었답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잘린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었죠. 아주버님도 저와 같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최근 들어 부모님 두 분 다 신경질적이게 변한 게 느껴지더래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레박에 들은 것들을 챙겨갔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부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마구 쪼아댔대요.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해주었는데 참 충격적이더군요. 1, 2년 전쯤부터 시부모님 하는 일이 잘 안 풀렸대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시점이었는데 저희에겐 숨기고 두 분이서만 괴로워하셨었나 봐요. 뭔가 해결되려고 하면 다시 막히고 고난이 생기는 등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점이라도 보러 가야 하나 싶었대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친구분이 한 무당을 소개해 주셨답니다. 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매스컴에도 종종 나온다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정말 용하더래요. 집안 사정도 척척 맞추고 첫째 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까지도 알더랍니다. 내 생각엔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그 무당이랑 짜고 개인정보 다 넘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엄마 입장에선 전부 다 맞아 들어가니까 맹신하게 된 건가 봐. 처음에 시아버님도 엄청 화를 내셨대요. 암만 그래도 그런 미신을 믿고 돈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진짜 평생의 소원이니 굿을 한번 받아보자. 그럼 잘 풀린다는데 만약 굿해도 안 풀리면 나도 더 이상 안 믿겠다고 하셨답니다. 심지어 굿 비용도 300만 원가량으로 엄청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보로 굿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굿한 뒤로 일이 정말 잘 풀렸대요. 걱정하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오히려 횡재수가 들어와 수입이 늘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님도 그 무당에 빠지게 되었나 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무당을 찾았답니다. 예를 들어 생활하다 보면 차 사고 한 번쯤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법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럼 무당은 너희의 공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대신 기도해주는 값으로 돈을 요구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무당이 요구하는 대로 매번 돈을 갖다 준 거죠.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일이 잘 풀리곤 했답니다. 원래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당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일어날 일이었을 텐데 두 분은 그 무당의 영향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살아가셨던 거죠. 그 무당이 말하길 이 집에 들어와야 할 여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를 뺏고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집안이 잘 안 돌아가는 거라고 했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잘 안 돌아간다고요? 아, 참나. 그래서 그동안 갑자기 절 구박하셨던 거군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시부모님의 원망의 화살이 제게로 향했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님의 현재 최대 고민은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장가 보낼 수 있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무당에게도 조언을 구하셨대요. 무당이 말하길
첫째 아들이 바람기가 있어서 재혼하면 또 금방 이혼할 상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잘 입는 나이에 젊은 여자 머리카락이랑 이 부적을 태워서 깊은 곳에 숨겨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젊은 여자 머리카락을 구하려니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저더러 명절 때 자고 가라고 한 뒤 제가 잠든 새에 머리카락을 잘라가셨던 거죠.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속이 역해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머리카락으로 뭔가 미신을 행했다고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했죠. 아주버님은 그 이야기 듣고 시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저희에게 연락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혼했던 것도 단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 와이프가 바람이 났었대요. 그래서 엄청 큰 상처를 받고 결혼 생활을 끝낸 건데 재혼하면 첫째 아들이 바람날 거라며 함부로 말하는 무당의 말이나 그걸 믿고 따르는 부모님이나 꼴도 보기 싫더랍니다. 형, 지금까지 한 말 다 진짜야? 나 믿기지가 않는다. 종교에도 안 빠지고 뚝심 있게 사시던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어떻게 아내 머리카락을 건들 생각을 해?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 일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주버님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전부 진실이라며 웬만하면 부모님과 엮이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두 눈이 시뻘개져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남편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주더군요. 그 뒤로 반년쯤 지나니 어느 정도 잊혀졌습니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땐 두 분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지만 최대한 접촉하지 말라는 아주버님의 조언을 깊게 되새겼어요. 남편 또한 아직까지 부모님을 보고 싶진 않다며 일축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사업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패키징 사업은 제조업과 큰 연관성이 있어요. 대부분 박스로 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부터 거래해오던 제재업체가 있는데 갑자기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 자체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거래처를 뚫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자세히 설명하긴 복잡하지만 어쨌든 계약서상의 문제로 그건 불가능하대요. 상대편 거래처에선 무작정 기약 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남편 입장에선 판매도 뭣도 할 수 없으니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상태였죠. 그제야 남편은 불공정한 계약서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수익도 못 내고 가만히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본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3자들의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니 더 고통스러웠겠죠.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이렇게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 마시면 어떡해, 어? 다시 일어서면 되지.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난 뒤였어요. 3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서 고통받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 잘 될 거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액세서리 쇼핑몰 중에서도 유명한 곳에서 직접 컨택이 온 거였어요. 새로운 라인이 출시되는데 그 패키징 디자인을 전부 맡기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이 계약서 한 장으로 이전 거래처와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것까지 파악하곤 선투자금을 넉넉하게 챙겨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위약금을 내서 이전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외박하면서 패키징 디자인에 몰두한 결과 쇼핑몰에서도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 덕에 남편네 회사는 이전 수익보다 좋게 5배는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우울하게 술만 퍼마시던 남편이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겹경사라고 하죠. 그때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제게 아이가 찾아온 거였죠.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아이를 계획하긴 했으나 그 타이밍에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혹시나 일이 바쁜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더 기뻐하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려주어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답니다. 나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해.
사업도 잘 풀리고 우리 아이도 찾아오고 말이야.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신이 우릴 안 버렸나 봐, 자기야. 행복에 겨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 행복이 오래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니 내가 어느새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러하듯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냉장고에 냉매가 갑자기 망가져서 새로 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날이었죠. 남편은 한껏 인상을 찌푸리며 당신은 뭐 구한 날 고장만 내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당황한 저는 내가 뭘 고장냈냐는 거냐니까 1년 전에 고장났던 스마트폰과 전자레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야 4년간 쓰던 거니 고장날만 했고 전자레인지도 우리 결혼할 때 중고로 샀던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수명이 다해서 고장이 났을 뿐인데 그게 왜 내 탓인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해하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당신은 항상 한 번을 안 져주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의 그런 태도는 처음 겪어보는 것이어서 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는 족족 상처를 받고 말았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닌데 요새 부쩍 이런 일로 다툼이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대화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건지,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건지 온갖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개만 저을 뿐 아무 일 없다는 답만 내놓더군요. 누가 봐도 엄청 많이 변한 게 느껴지는데도 말이에요. 전 그때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 여성 우울증은 산모의 70%가 경험한다고 해요. 혹시 싶어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니 저도 그에 해당되더군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지 못한 감정을 날리고 싶었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상담하던 담당이께서는 남편분도 임신 우울증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임산부가 되면서 예민해져서 곧잘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곤 했었거든요. 그런 제 변덕을 받아주는 게 피곤하긴 하겠다 싶었습니다.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내가 너무 치댔나 싶은 자기 반성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고 저부터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변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죠.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이면 날카롭게 털을 세워 달려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 예민하게 굴었어요. 유난히 결혼식이 많아 부조금이 자주 나가는 주에도 투덜거리기 일쑤였죠. 물론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 먹거나 아이 신발이 예뻐서 사온 날에도 남편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사과 이거 10,000원어치밖에 안 돼. 아기 신발도 난 당신이 좋아할 줄 알고 사온 거야. 임신 사실 알렸을 때 아이 신발부터 사자면서 엄청 좋아했었잖아, 당신. 남편의 히스테리에 지친 제가 달래면서 좋게 말을 해봐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과를 다니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였고 저도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게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안부 연락 좀 하라는 식으로 말하기에 시부모님과 연락하느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핏줄이 단박에 잘릴 그런 인연이냐며 퉁명스레 대꾸했어요. 임신 소식도 알렸느냐 물었더니 고개 한번 끄덕하고 말더군요. 그 순간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모도 이 아이를 반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요. 분명 아이 소식을 알렸을 땐 그렇게 신나했던 남편이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걸까 하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했죠. 그래도 남편의 뜻이기도 하고 저도 임신한 후 시부모님 생각을 했던 차였기에 먼저 연락을 드리고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니 오랜만에 웃어 보이며 잘 생각했다더군요. 오랜만이니 뭐라도 챙겨가고 싶어서 백화점에 들러 한우 선물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러 밝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그때 당시 시아버님은 약속 때문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인사드리는 절 보는 모습은 어쩐지 조금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예전보다 더 싹싹하게 굴기 위해 노력했어요. 식탁 의자에 앉아 함께 과일을 나눠 먹으며 임신 소식도 전했죠. 그래, 이미 들어서 알곤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라니 꼭 만들어야 했니? 아유, 너희 남편은 사업하느라 바쁘고 힘들어하는데 말이야. 그 와중에 굳이 애를 가져선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 노골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대꾸하기 위해 입을 뻐끔거리자 그 주제는 멀리 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다름 아닌 돈 이야기였어요. 저더러 따로 모아놓은 돈이나 비상금 같은 거 없느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적금을 넣고 있는 건 있지만 비상금은 아니고 남편도 아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갑자기 시어머님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모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세한 건 알아봐야겠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양손으로 꽉 쥐면서 그 돈 좀 빌려달래요. 이건 무슨 헛소린가 싶어서 대답하지 않고 있자 시어머님은 아양 떨듯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벌이가 시원찮아서 생활비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대출 받으면서 생활하느라 빚진 게 한둘이 아니랍니다. 급한 대로 카드값만 채우고 다음 달에 바로 갚겠대요. 돈벌이가 없다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갚겠나요? 다 허울뿐인 말인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저 이 돈 결혼하기 전부터 모으던 돈이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보태 쓰려고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모으는 거라 생활비가 부족하시다면 남편이랑 얘기해서 매달 조금씩 보태드리는 식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님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꽉 쥐고 있던 제 손을 내팽개치곤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저더러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랍니다. 네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어? 이혼하라고 눈치를 줘도 못 알아먹고 임신해 오지나 않나. 그나마 쓸모있어 보이길래 돈이나 빌려달랬더니 지 애한테 쓰겠다고? 아유, 참나. 예, 나도 그 돈 필요 없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당장 나가! 이런 악독한 말은 처음 들어보는 터라 저도 모르게 온몸이 부들부들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지려고 들자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기도 싫다며 고개를 휙 돌리곤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홀로 고요한 시댁 부엌에 서 있던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측은지심을 지워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신혼 초기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분이셨고 이상한 무당에게 넘어가 변한 것이니 시어머니도 피해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든 세뇌를 당했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인연을 끊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혼이었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축복받아야 타당한 내 아이인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퇴근한 남편이 거실에 앉아있더군요. 터덜터덜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잘 만나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고개만 주걱거리다가 그래도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있잖아, 어머님이 내 적금 깨서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아버님 벌이가 안 좋아서 생활비가 모자라다는데 알고 있었어? 제 물음에 남편은 절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대요.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 화를 내진 않더라도 적금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TV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래서 적금 빌려주기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헛바람을 뱉으며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잘했다느니 어쩌다느니 말없이 리모컨만 성의 없이 툭툭 누르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냥 빌려주지 그랬냐는 겁니다. 전 그때 소리를 지르며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따지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이한테 쓸 돈이라고 당신이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모으던 적금이잖아. 기억 안 나? 나중에 우리 애가 하고 싶다는 거 생기면 그때 부담 없이 지원해주고 싶단 마음으로 모았었잖아. 아무리 자금 사정이 힘들어도 이 적금은 끝까지 해약하지 말자고 맹세했었잖아, 우리.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이 더듬거리듯이 내뱉어졌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총기 없는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화도 내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하는 마음 또한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죠. 무감각하게 앞으로 고개를 돌려 다시 TV를 보면서 말하길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게 바뀌었답니다. 대체 뭐가 바뀌었느냐 물었더니 말꼬투리 좀 그만 잡으라며 성질을 내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군요. 그 당시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당장 모든 걸 때려치우고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고 싶었어요. 많이 지치고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임산부로서 조심해야 하는데도 아이 걱정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과 함께 동업하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따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답하며 남편이 타지로 출장 가는 날 회사로 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 동료는 절 향해 웃어 보이며 몸은 어떤지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의뢰하는 인사치레를 거친 후 물잔을 쓰다듬던 동료는 요즘 남편이 집에서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요즘 집에서 어떠냐 하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동료분은 우물쭈물하면서 사실 본인과 지금 사이가 많이 좋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최근 들어 계속 사업을 과하게 확장하려고 했대요. 그건 너무 무리라며 거절했더니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죠. 뭐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재수 씨 부른 건 아니고요. 걔가 요즘 좀 아슬아슬해요. 옆에서 누가 안 잡아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 말은 도통 듣질 않아서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동료분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재수 씨가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저를 남편 사무실 쪽으로 이끌었어요. 남편 사무실에 손잡이를 잡았을 땐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삼켜졌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사무실 벽엔 온통 노란색의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요. 찡하고 편두통이 일었습니다. 끔찍한 생각과 동시에 숨이 막히더군요. 남편 동료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된 지 꽤 됐답니다. 거래처 계약 문제로 인해서 3개월간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쯤 부적이 한두 개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고 이후에 점점 더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데에 빠진 것 같아서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몇 번이고 다그쳤대요. 하지만 전혀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무시하다 보니 본인도 설득하다 하다 지친 상태랍니다. 재수 씨가 임산부여서 참고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요즘은 더 상태가 심각해져서 고민하다 말하는 거래요. 혹시 요즘 돈 문제는 어때요? 생활비 잘 가져오나요? 저번에 보니까 대출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부족할 게 없는데 대출을 알아보고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 동료의 말을 들으니 유독 돈 문제에 예민하게 굴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죠. 동료분께는 제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잘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아주버님께 연락했어요.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사람은 아주버님뿐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만나 뵙자마자 남편 동료로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회사에서 봤던 수많은 부적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아주버님은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동생까지 빠져들 줄 몰랐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과 인연을 끊다시피 했던 아주버님은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고 있으셨대요. 아예 무시하고 살자니 평생을 키워준 부모님인데 아예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적어도 그 무당과 엮이기 전까지는 온화하고 다정하셨던 분이었기에 무당에 대한 원한이 더 크셨대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있으셨던 거죠. 아주버님 말에 의하면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될 당시 시어머님이 연락하셨대요. 너 요즘 사업 잘 안 되지 않느냐. 엄마가 부적을 하나 줄 테니까 사무실에 붙여놓으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끊고선 아주버님께 연락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알긴 하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이라도 믿고 싶다.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받아볼까 하는 고민 상담 같은 연락이었대요. 전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한 번 져주면 물드는 거 순식간이고 동생의 귀가 얇은 편이라 쉽게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그놈이 받았던 모양이네요. 참담한 아주버니의 목소리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까지 무당한테 빠졌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사람을 잘 믿고 따르는 성격이긴 했지만 적어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알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전 조용히 아주버님을 향해 물었어요. 그 무당말, 세상사 그 무당말대로 흘러간다면 본인이 이 지구에서 가장 부자일 텐데 왜 자꾸 돈을 요구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런 사기꾼한테 당하는 내 남편, 시부모님이 한심해요. 아주버님은 믿으세요? 그 무당말? 아주버님은 제 말에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모든 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신대요. 실제로 패키징 사업이 잘 된 건 부적덕이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홍보하고 다니고 시안을 뿌리고 다녔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 무당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 거였어요. 아주버님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은 이미 집도 팔고 월세로 이사하셨답니다. 집 한 돈은 어쨌냐 물어보면 우리 돈인데 네가 왜 궁금해하냐면서 말을 피하신대요. 그래서 집 한 돈 모두 무당 앞으로 들어갔겠거니 추측하고 계셨죠. 전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적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과 남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그것도 무당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시더군요. 저와 아주버님은 꾸준히 증거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그 무당과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음성을 녹음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혹시 모르니까 남편의 차 안에 음성 녹음 기능이 달려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털어놓는 거지만 아주버님은 그 자료로 사기 소송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차가워진 남편에게도 지쳤고 시어머님이 내뱉었던 독설은 잊혀지지 않았죠. 더 이상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 내게 더 유리한 증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전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차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주버님과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 때 카메라를 가져가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TV도 꺼놓고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남편은 새벽 1시가 되어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절 보더니 안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옆에 앉더군요. 우리 아이 말이야. 좀 더 이따가 가질까?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지금은 좀 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 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배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제 눈썹을 극적이며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답니다. 사업도 제대로 자리 못 잡았고 앞으로 더 바빠질 거라 육아에 신경도 못 써줄 것 같대요. 금전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냥 다음에 계획해서 좋은 타이밍에 갖잡니다. 아이는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하는 남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미성년자인 것도 아니고 미혼인 사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그렇게 바라던 아이였습니다. 당장 시부모가 괴롭히고 남편이 날 외롭게 해도 아이라는 존재 하나로 버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존재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없애자는 소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아이 지우자는 소리야? 너 사람이니? 지금 내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정신 좀 차려봐. 네 몰골 좀 보란 말이야. 남편은 고저없는 평이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신 2달 차라 이제 막 8주 차 된 아이를 지우라뇨. 아이 생겼단 소식을 듣고 절 껴안고 빙글빙글 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느냐며 어엉엉 울어댔죠. 남편은 헉헉대면서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절 향해 잘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대는 절 달래기는커녕 너무나도 차가운 모습이었어요. 싸늘한 거실에 혼자 주저앉아 울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무섭단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무당에게 세뇌를 당했든 뭘 했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건 스스로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대충 허겁지겁 짐을 챙겨 근처 숙박업소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 차에 설치해둔 카메라만 회수해서 주말에 아주버님께 전달한 후 저도 친정집으로 내려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외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겐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그게 남편의 뜻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천천히 마음 정리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금요일 밤이 찾아왔을 땐 새벽 늦은 시간에 몰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도어락 소리도 못 듣고 잠들어 있더군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남편의 스페어 차키를 꺼내왔습니다. 다시 차키를 가져다 두러 집에 들르기 싫어서 생각해낸 방법이었죠. 평소 깜빡깜빡하는 남편은 스페어 차키의 존재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테니 살아서도 알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급히 주차장으로 들어서 남편의 차량 안에 탑승하자 제가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룸미러 안쪽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떼어내다가 엉덩이에 뭔가가 걸리는 게 느껴졌어요. 조수석에 뭔가 물건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앉아버린 모양이었죠.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걸리적거리는 걸 손으로 잡아 꺼냈습니다.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해보니 립스틱이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에 돈을 퍼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바람까지 피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기를 지우자고 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진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실망할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기분이 나빠졌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증거로 쓰일까 싶어 립스틱이 놓여있던 자리에 원위치 시켜 사진을 한 장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떼어내고 차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수석에 립스틱이 있었다면 이 카메라에 기록된 걸 돌려보면 바람 피운 상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당장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컴퓨터도 없었고 혼자 이걸 확인하다가 정신을 놔버릴까봐 걱정도 되더군요. 결국 다음날 아주버님을 만날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카페에 앉아있자 곧이어 아주버님이 도착했어요. 카메라 속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를 넘기며 한번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버님이 가져온 노트북에 연결하니 익숙한 얼굴의 남편이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평상시대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은 모두 넘겼습니다. 그러다 퇴근 후 늦은 시간 옆좌석에 어떤 누군가가 올라타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 그 무당이에요. 저번에 어머니 폰에서 저 사람이랑 같이 찍은 사진 본 적 있거든요. 아니 근데 옷차림이 세상에나.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보니 부리부리한 눈매와 화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많아 보였어요. 외관상으론 40대 중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20대만큼이나 타이트했고 화려했어요. 바로 옆좌석에 무당을 태우고 운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진짜 무당한테 빠져서 돈 갖다 바치고 변했던 게 사실이구나 하고 와닿았어요. 아주버님과 저는 양쪽에 이어폰을 나눠 끼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별다를 거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무당이 와이프는? 하고 묻는 소리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몰입했어요.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집 나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써졌죠. 무당은 콧방귀를 픽 끼더니 애 지우랬다고? 하며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아주버님이 놀란 눈을 하고 절 쳐다보더군요. 전 나중에 설명해주겠다는 의미의 눈짓을 하곤 집중하란 뜻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무당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그런 것 같다고 답했고
무당의 입에선 전량한 험한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걔는 이 집안의 기생충이나 다름없다. 결혼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말들이었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무당은 제가 이 모습을 보리란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하염없이 주절거리면서 말을 늘여놓았습니다. 너도 괜히 마음 약해지고 그러지 말어. 걔 아니었음 너 이미 재벌되고도 남았어. 그 계집애가 네 재산 쪽쪽 빨아먹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했지만 그애 태어나면 너고 죽어. 네 명까지 살려면 반드시 그애 떼내야 해. 마음 독하게 먹어. 와, 정말 그 순간엔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있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정말이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장 뺨을 올려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했던 건지 아니면 저게 남편의 본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있나요? 차오르는 울음을 꾹 누르며 인내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말이 더 나오길 바라면서 시뻘개진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말 없이 서로 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무당과 남편 사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힐끗힐끗 남편을 쳐다보는 무당의 눈빛과 칭얼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뇌리에 꽂혔습니다.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누가 봐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 둘은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외관으론 누가 봐도 누나와 동생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와 무당의 눈빛이 꼭 남녀지간 같았죠. 본능적으로 깨달은 저는 목덜미에서부터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이 스페이스바를 눌러 영상을 멈췄어요. 아무래도 이 다음부터는 저 혼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이 길기도 하고 재수씨 임산부니까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다 보고 알려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실래요? 어색하게 웃는 아주버님의 배려에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도 그 미묘한 기류를 눈치챘구나 하고요. 계속 보다간 봐선 안 될 것 같이 봐버릴 거란 걸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크게 침을 꿀꺽 삼키며 저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뒤에 숨어서 누가 알려주는 정보를 듣기보다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전량의 안쓰러운 눈빛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수줍어 보이는 무당,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의 얼굴이 맞닿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즉시 화면을 껐고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위액밖에 나오지 않는 헛구역질을 반복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립스틱의 주인공이 나보다 어리고 젊은 여자가 아니라 무당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직접 내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역겹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지끈거리는 머리의 편두통이 심해지더니 배가 확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에 헉하며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쥐어잡고 헐떡거렸어요. 변기를 붙잡고 쓰러지자 제 몸에 힘을 잃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세면대에 서 있던 여성분이 절 붙잡으며 소리치는 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어요. 제 옆엔 아주버님이 계셨죠. 깨어난 절 보고는 괜찮은지 몸은 어떤지 허겁지겁 물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절 바라보는 아주버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표정도 어색하고 몸짓도 어설펐죠.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발 아니길만요. 제 아이는요? 괜찮대요? 무사한 거죠? 그렇죠. 어딨어요, 내 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친정 부모님이 뛰쳐들어와 저를 껴안고 제 뺨을 쓰다듬으며 우리 딸 하고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코를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만큼 서럽게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 계속 절 위로하셨고 담당 수술 의사의 말을 듣고 그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임신 9개월 차에 예쁜 딸아이를 수술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쁜 공주였지만 혹시 몰라 인큐베이터 안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모든 힘이 풀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희망과 행복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죠. 우리 딸 걱정 마. 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게. 네 아이가 생겼어. 예쁜 딸이. 힘내서 다시 시작해야지. 전 울먹이는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병상에서 휴식을 취할 동안 아주버님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전달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절 그렇게 안쓰럽게 보면서 하염없이 쓰다듬으셨던 모양입니다.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모든 소송과 사건 진행을 도맡아 주셨어요.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3개월 동안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 번도 오질 않더군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더 독하게 마음먹었던 계기는요. 제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들은 움직였지만 그 외의 일들은 부모님께 부탁하고 푹 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버님과 남편 동료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미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 자료들이 많아 바람소송 진행하기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하지만 바람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그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내연관계임이 명백하니 무당이 사기쳤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지니까요. 법원에선 쌍방간의 감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죠. 무당에 대한 원한으로 오랜 시간 자료를 모아왔던 아주버님을 알기에 전 바람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버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주버님께선 당연히 제가 소송하는 게 맞다며 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재수 씨는 재수 씨만의 삶을 사세요. 저희 가족들과 엮였던 일들 모두 있고 부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어른다운 모습으로 답해주신 아주버님께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소송이 마무리되자 제 통장엔 4,500만 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보통 바람소송으로 위자료를 결정할 땐 거진 3천만 원 아니라고 해요. 그에 비해 큰 금액이 나온 건 그만큼 사안이 컸고 양육비까지 갖고 왔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감정 정리가 되었고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 세부 내용을 알려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머뭇거리면서 알려주신 내용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더럽더군요. 그 무당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오로지 그녀의 말만 듣게 된 그 시부모와 남편은 제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말까지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래 어릴 때 신을 받아야 하는 운명인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일이 더 잘 안 풀리는 거라고 했답니다. 대신 무당이 모시는 신이 엄청 큰 분이니 본인과 관계를 맺으면 신을 받지 않아도 그 영향으로 남편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내연관계를 이어나갔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어떻게 그걸 다 믿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남편은 동업자와 계약을 파기했고 절 도와주셨던 동료분은 홀로 패키징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아주버님 말씀에 의하면 바람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 집 사람들은 무당과 계속 인연을 이어나갔대요. 나도 이젠 인연을 끊어서 그 다음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연락에선 그제야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꽃뱀한테 당했다느니 전 재산을 빨렸다느니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시던데 후회하긴 이미 늦었죠. 원래 갖고 있었던 시부모님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을 합하면 얼추 8억가량을 그 무당에게 쏟아부은 것 같답니다. 시부모님 아파트값만 해도 5억이 넘으니 말 다 했죠. 평생 그 무당 밑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전 재산을 다 날린 지금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죠. 언젠가 저를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딸까지 걱정하면서요. 이날 제가 한 말을 뚜렷이 기억해요. 아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니들 사람 아니라는 거 네가 더 잘할 거 아냐. 네가 정말 바뀌었다면 우리 인생에 다신 끼어들지 마. 암만 피해자라고 한들 내연관계까지 이어나가며 내 아이를 뺏어간 사람들이니 제겐 가해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구나 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전 지금 친정 부모님 곁에서 사랑을 느끼며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딸아이는 걱정과 달리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1살이 지나고 세상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내 딸이라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에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독하게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